대한민국의 핫 이슈, 서울의 뉴스를 화끈하게 풀어봅니다. 화끈한 시사토크에 저도 서울보도국 선임기자 이재훈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김남국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바른미래당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골목 상권을 돌아보면 창업과 폐업이 일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라고도 불리는 이 가맹 브랜드 절반이 1년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다고 하니까요. 실제 골목을 돌아다니다 보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 힘들다고 하소연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두 분도 사실 엄밀히 따지면 자영업자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떠세요? 두 분 이렇게 주변 돌아다니면서 보면 좀 힘들어하시는 부분들 많이 보시나요? 저는 이제 동작구에 살고 있는데요. 동작구 지역에 있는 건물들 임대가 나가지 않고 상당히 오랜 기간 이렇게 비어 있는 것을 보면서 지역의 상권도 여기도 죽었나라고 하면서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역시 요즘 좀 경기가 좋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계동 같은 경우는 거기 배드타운이잖아요. 예. 자영업자들이 꽤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때요? 제 스스로가 이제 말하면 동네 상점에서 구입하는 물품이 과거에 비해서 확 줄었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매출 규모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뭐 자명한 거고요. 제가 기껏해야 지난주에 그러면 동네 상권에서 산 물건들을 살펴보면은 당연히 이제 동네 사람 만나기 위해서 식사하고 이런 것들 외에는 편의점에서 4캔에 10,000원 맥주 이런 거 가끔 사는 거 뭐 이런 거 외엔 딱히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소비 행태가 변하는 것도 있고 잘 둘러보시면 업종 자체가 사라져버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네 서점이라든지 철물점. 동네 문방구 이런 것들은 다 사라졌는데 그거는 정책적인 면에 의한 것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문방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물을 다 이제 초등학교에서 일괄 구매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자영업자들이 힘든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영업하시는 분들 요즘 굉장히 많이 힘들다고 하소연들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일자리 비중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 오늘은 대한민국 자영업의 현실과 함께 자영업 상생의 방향성을 짚어봅니다. 화끈한 시사토크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2019년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올해 사상 최초로 경제 성장률 1% 시대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낮은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0월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1.25% 인하하며 그 배경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국내 실물 경제도 성장세의 둔화가 이어졌습니다. 투자 부진이 지속된 가운데 소비 증가세가 약화되었으며 수출도 세계 경제의 성장세의 둔화로 큰 폭의 감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 경제의 성장 흐름은 글로벌 무역 분쟁 지속과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등의 영향으로 지난 7월의 전망치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중 무역 분쟁과 국제 금융시장의 영향으로 어두워진 국내 경제의 그림자는 자영업에도 드리워졌습니다. 그래도 이제 경기가 좀 안 받쳐주니까 당사가 예전만큼 안 돼요. 네. 혹시 뭐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고 뭐 그렇다고 많이 올리시는 분들도 안 계시니까 요즘 특히. 지난 11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크게 줄고 반면에 직원이 없는 나홀로 자영업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일을 하지 않는 비경제 활동 인구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사회경제 구조의 변화로 봐야 할지 경제정책의 성적표로 평가해야 할지 오늘의 화끈한 시사토크는 자영업을 주제로 대한민국 경제의 현실을 차갑게 분석합니다. 앞서 VCR에서 언급한 통계청의 비임금 근로 부가조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비임금 근로자란 이 자신 또는 가족의 수입을 위해 일한 사람으로 고용원이 있는 사람, 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그리고 무급 가족 종사자 등을 말합니다. 먼저 비임금 근로자의 추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2013년도에 27.9%에서 비중이 점차 낮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올해 이제 8월 달에 조사된 것은 24.8%까지 낮아졌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죠. 이게 OECD에서 우리나라의 그 자영업 그러니까 비중 통계가 나온 것인데요. OECD 국가 중에서도 상당히 좀 높은 편입니다. 그리스가 1위고 그다음에 터키, 멕시코, 칠레, 대한민국이 5위를 차지했는데 그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관광업이 굉장히 발달된 나라이기 때문에 자영업자가 많은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지금 25.1% 5위를 차지해서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보면은 OECD 평균이 15.3%니까 우리나라가 OECD 평균에서도 한 10%포인트 정도 높은 편인 겁니다. 아시아에서 두 번째가 비중이 높은 곳이 일본인데 25위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10.3%, 우리나라랑 15%포인트 정도가 차이가 나니까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이 얼마만큼 높은지를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두 분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왜 자영업 비중이 이렇게 높은 거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첫째로는 뭐 저만 해도 어릴 때 생각해 보면은 그 초등학교 때 동네 친구들끼리 보면은 아버지 사업하신다 그러면 최고로 쳐주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의 여파도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당연히 보이고요. 그 가장 큰 것은 이제 퇴직 연령이 빨라지다 보니까 창업이 강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창업이 강제되다 보면은 예를 들어 봉급 생활자로 일하던 어떤 사람들이 쉽게 뛰어들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 소규모 창업 중에서 뭐 편의점이라든지 아니면 간편 음식이라든지 이런 업종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자영업자 비율도 높고 그 안에서 요식업 비율도 상당히 높은 걸로 보입니다. IMF 이후에 이런 그 경향성이 좀 두드러졌다 그렇게 저는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각 기업이 이제 정규직 평생 고용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면서 퇴직 연령이 당장 한 빠르게는 5년에서 7년 정도까지 당겨졌기 때문에 그런 현파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앞서 근데 도표에서도 봤지만 이게 점차 좀 비중은 떨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정점을 찍었다가 비중을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코 이제 자영업자 수가 적다 아니면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자영업자가 우리나라가 이제 특히 이렇게 비중이 높은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요. 결국에는 가장 큰 거는 결국 우리나라 경제 산업 구조가 전반적으로 변화한 것에 차이가 있다라고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991년도에 우리 제조업 숫자가 516만 명 이렇게 된다라고 했는데 2018년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451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요인은 양질의 제조업이나 이런 어떤 정규직 일자리가 많이 줄었다라는 거죠. 기존에는 공장을 우리나라에 두고 수출을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뭐 미국, 뭐 필리핀 이런 곳으로 가서 위탁 생산을 하거나 아니면 현지 공장에서 직접 생산을 해서 수출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제조업과 관련된 그런 일자리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제조업도 지난 30년 사이에 공장이 자동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뭐 한 대여섯 명이 하던 그런 일자리가 공장 자동화로 인해서 한 명 또는 한 명이 근무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고 당장 우리가 뭐 패스트푸드점이나 이런 데 가봐도 예전에는 다 사람이 주문을 받았는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주문을 받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주문 자체를 키오스크로 해가지고 전자적으로 주문을 받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자동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 자체를 빼앗다 보니 결국에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냥 본인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영업으로 좀 내몰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에 이준석 최고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근로자로 일을 하다가 빠져나오게 되면 다시 포함이 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실제로 그런 효과도 분명히 존재하고 지금 뭐 사실 우리 재교육, 재취업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만은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어떤 퇴직한 예를 들어 50대 초반에 퇴직하신 분들에 대해서 재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느냐 아니면 실제로 그런 재취업이 장려되어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뭐 퇴직금 등의 자본을 이용해가지고 결국은 창업 전선으로 뛰어들고 있는 그런 모양새죠. 우리나라는 이제 보통 청년 창업이라고 하는 비율에 비해 가지고 장년 창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비율이 상당히 높은 나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전에 추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완전히 떨어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김 변호사께서 그래도 추세적으로 이렇게 좀 하얀 곡선을 그리는 거는 비중 면에서는 좀 바람직한 방향 아닌가요? 네, 더 낮아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구조적인 문제가 큽니다. 경쟁이 심화된다라는 것. 저도 뭐 대학생 때 편의점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게 벌써 한 15년, 20년 전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편의점 업주들, 점주들이 상당히 좀 어느 정도는 돈을 벌었다라고 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거리 곳곳에 편의점이 너무나 많아서 사실상 이게 그냥 점주가
본인 월급 벌어가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다. 알바 월급 주기에서 편의점을 한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고요. 편의점 업종뿐만 아니라 뭐 치킨 등등 요식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시장이 자영업이 포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창업하고 쉽게 폐업하는, 신규 창업자 중에 무려 80%가 폐업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영업자의 비율을 좀 줄여주는, 어렵게 정말 신중하게 창업을 하고 정말 오랫동안 할 수 있고 또 퇴출을 빨리 해가지고 다른 어떤 직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럼 이번에 자영과 관련돼서 어떤 통계들이 나왔는지 좀 더 깊숙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통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1인 자영업자의 증가입니다. 이른바 그 나홀로 자영업자의 그 증가인데요. 화면 보시면서 자세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임금 근로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고용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이 없는 자영업자, 또 이제 무급 가족 종사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고용이 있는 자영업자는 11만 6천 명이 감소를 했고요. 고용이 없는 자영업자, 그러니까 나홀로 자영업자는 9만 7천 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무급 가족 종사자도 4만 3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이걸 좀 보게 되면 패턴이 처음에 이제 보통 자영업이라든가 이런 가게를 시작하게 되면 처음엔 고용원을 쓴단 말이죠. 그러다가 여의치 않으면 가족을 이제 동원하게 되고, 그러다가 정말 여의치 않게 되면은 홀로 이제 가게를 운영하게 되는데 그런 패턴이 좀 읽혀지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음 유형별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임금 근로자의 유형별 규모,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고용, 무고용, 가족고용 이렇게 비중을 봤을 때 고용원이 없는, 그러니까 나홀로 자영업자가 60.7% 어마어마한 비중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나홀로 자영업은 늘고 유고용 자영업자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 이건 뭐 어떤 시그널로 봐야 될까요? 사실 뭐 어떤 규모의 비즈니스든지 결국에는 고용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책임을 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예를 들어 지금 대부분의 이제 음식점들 같은 경우에, 배달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배달원을 직접 고용하는 사례가 이제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배달 대행업체나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실제 뭐 비용이 조금 증가한다 하더라도 고용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 실제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배달원을 이제 사실 계속 고용하려면, 직접 고용하려면은 배달할 일이 아주 주기적으로 또 아주 일정량 이상 있는 집들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임계점에 달하는 음식점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나홀로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늘어났다고 보세요? 이게 신규 창업을 하게 되면 투자를 한다 그러잖아요. 목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사실상 이게 사업이 잘 되면 계속 운영할 수 있고 수익을 내는 것인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수익이 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준비했던 투자금을 까먹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래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뭐 다른 것들을 줄일 수는 없고 결국에는 가장 쉽게 줄일 수 있는 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고 쉽게 줄일 수 있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좀 줄이고 대신 내가 조금 더 늦게까지 더 바쁘게 일하자라는 그런 식으로 좀 바뀌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최저임금이 오른 것도 무시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자영업자들이 부담을 지고 있는 것이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임대료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 대한 부담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거의 30% 가까이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상 자영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그 부담, 인건비에 대한 부담은 상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쳐서 결국에는 일단은 아르바이트를 잠깐 써보고 안 되면은 그마저도 줄여서 가족일 대신하는 그런 어떤 고용 형태로 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나홀로 자영업자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이준석 최고는 산업 구조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변화됐기 때문에 그렇다. 경기 침체가 됐기 때문에 김남국 변호사는 그렇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다 복합적인 거죠. 그 어느 하나 영향이 미쳤다라고 보기 어렵고요. 이준석 최고가 이야기한 대로 경제 구조가 많이 변한 게 상당히 크다라고 보입니다. 유통 구조 자체가 많이 변했는데요. 앞서 우리 이야기 처음에 할 때 동네에서 사는 물건이 얼마나 되느냐, 기껏해서 가끔 나가가지고 가볍게 맥주 한잔 친구들과 동네에서 하는 것, 이런 것들 말고는 사실상 대부분 인터넷으로 다 주문을 하다 보니까 동네에서 뭐 물건을 산다거나 소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많이 사라져버렸기 요즘은 때문에 외식을 거의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배달 앱이라든가 이게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하기만 근데 하면 바로
또 저희가 잘 봐야 될 게 그 이제 아까 말했듯이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이 보통 공산품 정도로 이제 한정되어 있었고 그래도 고기는 동네 정육점에서 사야지 뭐 이런 인식이 있었고 야채는 뭐 동네 과일이나 이런 거는 동네에서 사야지 이렇게 있었는데 요즘 보면은 사실 온라인 상거래 회사들이 보면 뭐 새벽 배송 이런 거까지 하면서 식품의 영역으로까지 이제 넘어오고 있고 실제로 아까 배달앱 같은 것도 언급하셨지만은 배달 위주로 이제 요식 산업이 이제 개편되면서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적응 자체가 좀 너무 가파르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저는 사실 어느 정도 이게 안정화되고 난 뒤의 모습은 약간 궁금하긴 합니다만은 지금 당장 예를 들어 홀 두고 삼겹살집 하시는 분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걸 보입니다. 요즘 삼겹살도 배달해줘요. 네, 그 불판하고 다 같이 배달해 줍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시장 저기 매장에서는 식당에서는 종업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는 거예요. 배달 쪽으로 많이 옮겨지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보는 게 그거 외에도 우리가 아까 제가 제도적인 부분에 의해서 기인한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 뭐 동네 삼겹살집과 다르게 예를 들어 그러면은 뭐 번화가에 있는 참치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것이냐 했을 때는 그거는 최근에 이제 회사 근로 문화가 회식이나 이런 것들이 잦아들고 또 50시간 근로제 이런 것들이 내가지고 사실 집에 일찍 가는 문화가 생겨버린 것이 이제 큰 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조적으로 사실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한 3-4가지 어쨌든 자영업자들이 힘들게 할 수 있는 정책이 동시에 쏟아졌다. 아까 언급되었던 최저임금 포함해서. 그래서 그게 한 번에 맞았기 때문에 감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닐까 이런 측면도 좀 해봅니다. 그러면은 최저임금 외에 좀 이따 얘기를 할 거니까 그 외에 지금 정부가 실행하고 있는 정책들이 어떤 것들이 영향을 좀 줬다고 보시나요? 어떤 것들? 아까 52시간 근로제. 그렇죠. 그리고 저는 김영란법 같은 것들은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업무 추진비라고 하는 영역이 사실 어떨 때 보면은 뭐 사실 아주 불건전하게 사용되고 이런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은 기존의 어쨌든 자영업자 경기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던 그런 비용이었거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이준석 최고가 이야기를 한 대로 김영란법이나 이런 것들이 사회문화에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뭐 김영란법을 지키는 게 얼마나 되느냐라고 이렇게 지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상당히 위축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 또 김영란법에 따라서 결국에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영업비나 이러한 것들이 세제 혜택이나 이런 부분에서 빠지다 보니까 기업에서 그런 부분을 축소시키거나 줄여버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줄인 만큼 실질적으로 소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생각해봐야 되는 게 원래 이제 도시공학을 하다 보면은 그 상권의 형성에 있어가지고 아침에 출퇴근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지역에 있는 상권이 발달하기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돌아오는데 2시간 정도 걸리는 곳에 살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밥을 먹고 출발하지 와서 먹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이제 젊은 세대가 특히 이제 소비의 주체가 된다고 보기 쉬운데 젊은 세대가 생활 권역 자체가 그 지역이 많이 이제 외곽 쪽으로 흩어지는 그 영향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제가 예전에 이제 동탄 지역에 한번 가봤더니만요. 거기는 저녁에도 식당이 어느 정도 이제 한산한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먹고 나온대요. 먹고 들어온대요, 집에. 그러니까 왜냐면 들어와서 먹으면 시간이 너무 늦게 되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어떤 주거 문화의 변화도 있는 것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희 상계동도 이제 보면은 그 거주 인구의 평균 연령대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근데 퇴직하신 뭐 50대 후반 이상 되시는 분들은 절대 외식 안 하십니다. 한 달에 한 번도 외식 잘 안 하십니다. 보통 젊은 사람들이 이제 친구들 만나고 경제활동하고 사회활동하면서 많이 회식을 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외곽직으로 많이 몰려났기 때문에 그 외곽에서의 소비라는 것은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입맛이 익숙하다 보니까 외식을 많이 하게 되고 그렇게 그렇죠. 되는 거죠. 예. 그럼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산업별 또 연령별로 한번 어떤 통계가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일단 먼저 산업별 증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광제조업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마이너스 5.5%, 도소매업 3.8%가 감소를 했고요. 이와 반면에 농림업은 3.5%, 또 숙박 음식업은 2.3%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 좀 보시도록 하시죠. 이게 좀 가슴 아픈 겁니다. 연령별 증감인데 40대가요. 8.2%, 50대가 2.6% 어마어마하게 감소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장사를 하시다가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반면에 30대는 2.2%가 증가를 했고 60대가 5.6%가 저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자, 제조와 도소매는 줄고 40, 50대는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가장 큰 거는 세계 경제가 둔화됐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래 세계 경제의 성장률 한 연평균 한 3.6%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못 미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세계 경제에서 성장률을 이끌어 나가는 데가 중국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이러한 어떤 신흥 선진국이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 6.2% 올해 경제 성장률이 점쳐지는데 내년에는 6%가 깨져서 OECD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한 5.7%로 주저앉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중국과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있다 보니까 미국과 어떤 미국에 대한 수출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대중국 수출도 굉장히 줄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사실은 이 반도체라든가 또 뭐 LCD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은 사실상 업황 사이클에 따라서 호황을 타거나 불황을 타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난해에는 최대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최대 호황을 누렸었는데 호황기에 투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공급은 굉장히 늘었는데 올해 공급이 위축되어서 반도체라든가 LCD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 30-40% 이상 거의 11개월, 13개월 동안 계속해서 수출이 줄었고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산업 분야에 있는 제조와 관련된 제조에 대한 굉장한 어떤 그 고용률이 좀 줄어들었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 40대가 줄어든 것은 단순하게 자영업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통계에는 자영업자 폐업했다가 다시 자영업 뭐 하는 그런 분들, 재취업하는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직장에 다니다가 나오신 분들, 그러니까 어딘가에 다니다가 명퇴하신 분들이 사실 40대에 가장 많은데 그분들이 재취업을 하거나 또는 새로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좀 갖지를 못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정부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재정을 지출을 하면서 일자리를 늘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청년층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60대 이상의 굉장히 좀 고령층의 이 고용률을 높이는 데 노력은 했지만 또 굉장히 좀 취약했던 40대의 고용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정책을 좀 제대로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뭐 창업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40대에 대한 고용률을 좀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정책을 좀 저희가 고민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근데 더 걱정스러운 거는 40대는 비임금 근로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지금 줄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통계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40대가 가장 사실은 돈이 많이 들어갈 때죠. 40대, 50대. 뭐 어느 세대나 많은 지출을 어깨가 하지만 무겁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사실은 그 40대가 고용을 뭔가 취업한다는 거를 단념한다라는 걸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계속 조금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정말 취업 의지가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강한 40대조차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좌절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게 지금 통계적으로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0대, 60대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기대하는 소득치가 40대나 50대, 30대에 비해 가지고 좀 낮은 편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동네도 가면은 분식점이 하나 있는데 메뉴판에 없는 음식도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 일하시는 분이 그 어머니신데 그 어머님은 그 제가 그냥 농담 삼아서 이 광고지도 안 돌리고 그냥 영업하셔가지고 한 달에 얼마 버십니까? 그러면 한 200 벌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200 벌어가지고 본인은 만족하고 이제 하시기 때문에 홍보 활동이라는 걸 더 많이 안 하시는 건데 만약에 비슷한 업종에 있는 30대, 40대 가장이 만약에 그걸 운영했다고 한다면은 그거로는 가족 전체의 삶을 영위하기가 어려웠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에서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사업에서. 그러니까 그 자영업자 중에서 어느 정도의 소득 기준이 매출 기준이 있다면은 그거 밑으로 가면은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튀어나온다. 근데 그게 바로 지금 30대, 40대 아까 돈 들어갈 게 많은 그 세대라는 거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영업자의 중에서 아까 그렇게 빠져나오는 이탈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가게를 부담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분들도 많으니까 더 가게의 타격이 큰 거겠죠. 자, 자영업 위기의 배경을 이야기 위해 이 토크의 추를 조금 옆으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의 위기 중 하나로 언급됐던 것이 바로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일환인데 추이부터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최저임금 인상률입니다. 자, 보셨던 것처럼 2017년도서부터 2020년까지 매년 이제 인상률이 올라가기는 하는데 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했죠. 2017년에서 2018년 올라가는데 16.4%. 작년에서 올해까지 올라가는데 10.9%. 이게 매년 8월 5일 날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2020년도 내년도도 8,59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에서 2019년 동안 2년 동안에 29.1%가 인상이 된 겁니다. 이게 자영업에 좀 직격탄이었을까요? 어떨까요?
이 최저임금이 직접적인 영향을 줬을까요? 네, 상당한 영향을 줬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자영업과 관련되어서 지출되는 여러 가지 비용이 인건비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자영업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가장 많은 뭐 비중이 결국에는 재료비라든가 아니면 거기 그 다음이 바로 인건비라고 할 것인데 인건비가 30%가량 이렇게 단기간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매출이 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아니면은 자영업 경쟁과 관련된 부분이 완화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부담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한계에 다다랐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결국에는 자영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컸다라고 보입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라고 해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올리지 말아야 된다라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서 2017년도에 대선이 있을 때에 모든 후보자가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듯이 결국 우리가 사회가 가야 될 방향은 이 최저임금을 최대한 빠른 속도로 올리는 것이 중요한데 다만 그 속도와 시기가 조금 너무나 급격했고 그다음에 이렇게 최저임금을 이렇게 큰 폭으로 올린다라고 한다면 자영업자가 지는 부담을 또 한편에서는 줄여주는 어떤 그런 정책을 함께 썼어야 됐는데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정부 정책으로 하는 것이고 정하는 것이고 다른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자영업자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 입법적인 것은 또 국회에서 하다 보니까 정책이 조금 시기적으로 엇박자가 나다 보니 이 자영업자가 느끼는 그 한계와 부담은 상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시기와 그 폭은 어떻게 조율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미 올려버렸는데 뭐 어떻게 이제 뭐 다시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건 어렵고요. 결국에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한 것처럼 물가 수준에서 동결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고요. 상당 기간 올해 지금 이 정도 내년도 이제 최저임금을 한 2.9% 올리는 거에 그쳤는데 아마 그 다음 해년도에도 한 2.9%에서 5% 이내로 그렇게 인상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제 그 업종 규모에 따라가 최저임금에 대응하는 수준도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 음식점 규모가 예를 들어 홀에 서빙하는 분만 한 10분 있었으면은 한 2분 정도 고용을 안 하면은 비용 구조가 그래도 다시 맞아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그걸 다시 효율화하기 위한 어떤 기계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해지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뭐 어떤 중국집인데 주방 보시는 분 하나에 홀에 하나에 배달하는 분 하나다 이러면 어딜 줄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오히려 영세한 어떤 그런 곳일수록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아까 말했듯이 규모가 좀 있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뒤에 주방 보시는 분이 5명이다. 그럼 한 분이 나가더라도 업소용 식기세척기를 큰 거 달아 놓으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주방에 하나밖에 없으면 방법이 없거든요. 그 임금 인상의 폭탄을 그대로 내가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좀 그런 어떤 사업장 규모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좀 융통성 있게 적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 예를 들어 항상 얘기하는 것이 대기업이라는 곳에는 좀 더 사회적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이 만약 문재인 정부의 아젠다였으면은 저는 분명히 차등임금제 같은 것도 할 수 있었습니다 보면은. 그런데 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차등임금제 같은 것들을 처음에 지역별이나 아니면 업종별이나 아니면 규모별에 따라 가지고 할 수 있게 하자는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검토가 안 된 것은 정치권에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거는 지금 차등임금제를 그거는 지금 현행 법으로 안 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그 차등임금제는 되지 않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지역 모든 사람이 이 정도는 줘야 된다라는 거라서 그런 게 지금 입법적으로 불가능. 그래서 제가 입법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왜냐하면 최저임금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곳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주별로 이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 우리도 보면 수습이나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더 이제 또 적은 낮은 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어려워진 것 자체가 지금 경직성을 가져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유연성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떤 법 개편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훅 지나가서 그러는데 그러면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좀 이해를 하려면 차등임금제를 어떤 식으로 그럼 분야별로 해야 되는 건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지역별로 우선 적용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 지금 수도권과 지방의 물가는 예를 들어 뭐 아주 이제 뭐 음식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짜장면 한 그릇에 6,000원 하는 중국집도 많지만은 지방 가면 4,000원 하는 곳도 아직 많습니다. 그거는 소비자가 지불할 수 있는 의향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인건비 구조도 좀 달라야 되는데 이미 예를 들어 그 중국집에서 배달하는 배달 사원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한계선에서 어느 지역이나 다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그 이준석 최고위원님 말씀은 이제 여러 가지 탄력성 있게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최저임금 법의 목적이라든가 최저임금 법의 의의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겁니다.
지금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것은 업종이나 지역이나 어떤 산업이나 가리지 말고 최소한 임금이라고 하면 이 정도는 줘야 된다. 최저임금 뭐 한 150, 뭐 1,800, 1시간당 뭐 8,590원 받으면 실질적으로 한 130만, 14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걸 받고 과연 그냥 우리가 정말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지금 이준석 최고가 이야기한 여러 가지 탄력임금제, 높게 주고 적게 주고 이런 것들은 최저임금제 위에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조금 어려운 그런 정책이지 않을까.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그러면 4년 전에 그분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4년 전에 사람들이 못 살았습니다. 너무나 힘들게 살았죠. 그래서 4천 몇백 원이에요. 불과 지금 5년 전에. 그 4천 몇백 원을 받고 어떻게 이랬겠습니까? 저도 뭐 대학생 때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아르바이트하고 조금 며칠 아르바이트하고 나 혼자 살고 학비 부담하고 생활비 부담하는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거의 4일 꼬박 일을 해야지 생활비 조금 나올 정도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지금 이 수준도 너무 낮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진보 보수 정치인들 다 포함해서 모두 다 이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 그래야지 어느 정도 생계 유지가 될 수 있는 정도의 근로자성을 띌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의 문제인 것이지 이 금액은 여전히 좀 부족하다. 이게 항상 정의로움의 문제로 제가 귀결되는 게 정의로움의 문제는 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한 게 뭐냐면 그게 예를 들어 고용된 사람의 상태에서는 내가 조금이라도 더 받는 것이 당연히 이득이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 제가 중국집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직원을 한 명 더 고용했을 때 예상되는 매출 증가가 한 2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세요. 그러면 저는 200만 원보다 낮은 비용으로 사람을 고용할 수 있으면 전 당연히 고용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최저임금이 200보다 높아지는 시기가 온다고 하면 10,000원이 돼가지고 그럼 저는 당연히 고용하지 않겠죠. 그럼 누구나 한 명 더 고용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날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도 200의 매출 더 올릴 기회를 상실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자리 수가 고정돼 있으면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을 수 있겠지만은 당연히 최저임금의 상승이라는 거는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이유로 일자리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자리가 충분히 많은 대신에 다소 임금 수준이 평균적으로 조금 낮아질 수 있는 것이 나으냐, 아니면 일자리가 줄지만은 그 안에 들어간 선택된 일부는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것이 옳으냐는 그거는 어느 것이 옳다고 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면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약이 10,000원이었습니다. 10,000원. 이게 임기 내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어렵다라고 저는 보이고요. 뭐 그 임기 내 공약을 지키는 것 뭐 당연히 정치인으로서 뭐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그게 이제 우리 자영업자가 정말 근로자의 거의 한 25% 가까이 되는 우리나라 산업 구조상에서는 그것을 또 단기에 올렸을 때 지금도 이미 많이 부작용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임기 내의 그 목표를 저는 달성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여러 가지 그 산업적인 어떤 구조, 자영업자 비중을 훨씬 더 줄이면서 다른 어떤 임금을 올려도 부작용이 없다라고 했을 때의 그 정책적 목표를 점진적으로 가져가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뭐 김남국 변호사도 지금 10,000원 지키기는 힘들다라고 보시니까 뭐 이준석 최고는 당연히 힘들 거라고 생각하시죠. 저는 최저임금이라는 것도 그렇고 모든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라는 거는 결국 업무 효율에 따라 가지고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업무 효율을 상승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사람이 쾌적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또는 아까 말했듯이 기계의 보조를 받는 것. 음식점이라면 접시 안 닦고 식기세척기에 닦으면 되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식기세척기를 가동하는 비용보다 임금이 싸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던 것이라면 앞으로는 변화가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그걸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에너지 비용 같은 걸 굉장히 싸게 공급하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 가정에서도 보면은 사실 가사노동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식기세척기를 돌리면은 일정 전력 구간 이상에서는 한 달에 비용이 거의 전기요금이 한 5만 원 이상 더 나오는 집도 생긴다고 하니까 그게 두려워서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처럼 정부가 적절하게 정책을 믹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 정책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앞으로 많은 것들 자동화하는 쪽으로 이제 좀 전환을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자, 아까 전에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통계청에서 최근에 그 3분기 가계 동향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이 소득 격차 부분입니다. 화면 보시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셨던 것처럼 가장 못 사는 20% 그룹과 가장 잘 사는 20% 그룹이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몇 배나 차이가 나느냐. 2013년도에는 5.05% 찍었다가 점차 2015년까지는 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문재인 정부의 이제 소득주도 성장 1년 차였었죠. 2018년도에 5.52배 소득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져서 그 당시에 상당히 이런 거 관련돼서 지적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런데 요번에 2019년도 뚜껑을 열어보니 5.37% 4년 만에 감소돼서 정부는 요 통계치가 나오자마자 상당히 그 자화자찬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 상당히 긍정적인 자평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아니, 보시나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5.5에서 5.37로 감소했다라는 것이 사실 이게 배율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어느 쪽이 정체된 거냐에 따라서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득층이 소득 증가가 어느 정도 정체되고 그리고 저소득층도 그다지 오르지 않고 그러니까 루즈 상태인 상황에서도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대처 그 수상이 그 보수당 당수로서 그 노동당에게 항상 비판할 때 뭐냐면은 이게 손가락 2개 들어가지고 이렇게 비판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노동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 이게 더 행복하다고 느낀다. 같이 내려가지만은 좁아지는 걸 더 행복하다 느낀다. 올라가지만 넓어지는 거는 불행하다고 느낀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하향 평준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저런 통계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봤던 게 저 뒤에 있는 통계가 뭐였냐면 사업소득은 꾸준히 줄고 있고 근로소득도 늘지 않는다는 얘기가 이제 통계로 잡혔었는데 루즈 상태 중에서 누가 더 심하게 루즈했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 그런 좀 이상한 경쟁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말한 것처럼 소득주도 성장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 효과를 봤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저 지표를 보면? 저 지표만을 가지고 소득주도 성장만의 영향이다라고 보기엔 어렵죠. 가처분 소득이 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복지와 관련된 지출이 줄어서 가처분 소득이 늘 수도 있고 또는 임금이 실제 늘어가지고 가처분 소득이 늘 수도 있기 때문에 저 통계만을 가지고 이게 소득주도 성장, 뭐 임금을 올려줘서 실질 임금이 늘어났다라고 평가를 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전년도보다 개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다만 저 정도의 어떤 수치만 일시적인 어떤 1년도에 많은 수치만을 가지고 평가하기는 좀 어렵고 계속해서 앞으로의 향후의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같이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소득격차와 관련돼서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쭉 나눠보고 있었는데 여기서 지금 그 표에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1분위의 어떤 그 통계 지표를 좀 보면 저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보셨던 것처럼 명목소득, 그러니까 1분위의 명목소득은 2분기 계속 연속으로 증가를 했는데 명목소득이라는 게 결국에 이제 통장에 찍힌 내 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해서 번 돈, 근로소득은 7분기째 지금 1분위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이전 소득이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근로소득에서 빠져나온 것을 이전 소득이 지금 메꿔주는 형국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분기에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저효과도 있었다라고 보이는데요. 지난해 4분기에 2018년도 4분기에 한 0.9% 성장을 했는데 1분기에는 마이너스 1.4%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경기라든가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좋지가 않았고 또 실제 많은 일자리가 후퇴한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분기별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성적, 그런 경기가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이 반영됐다고 보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소득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쭉 연간 단위 그리고 뭐 그 최근 한 5년 이런 것들을 함께 지켜봐야 되는데 아직은 지금 3분기까지밖에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금 통계 수치를 가지고 1분기만 딱 따로 떼어놔가지고 1분기는 안 좋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1분기가 안 좋다라고 해서 2019년 또는 문재인 정부 경제 성적 자체가 다 나쁘다 아니면 전부 다 실패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조금 너무 무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기저효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저는 뭐 통계상으로 봐도 결국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감소세 또는 정체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명징하고 특히 이제 1분위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소득을 따져보면 아까 말했던 최저임금선보다도 낮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고용 형태 자체도 질도 안 좋아지고 있다. 왜냐면은 완전 뭐 그냥 일반 근로자처럼 고용하는 형태라면 최저임금만큼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올려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용직 근로자라든지 아니면은 또 뭐 단시간 노동자 이런 경우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저는 앞으로 이 어쨌든 조류를 막아내려면 경기의 반전이 있지 않고서야 쉽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많은 돈들이 투자보다는 오히려 부동산으로 몰려가고 있다는 것도 앞으로
뭐 그러면 투자 이해해 가지고 사업 소득이 늘어날 것 같지도 않아 보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참 난감한 상황일 겁니다. 결국 시장에 도는 자본이라는 것은 일정량이 있게 되어 있는데 잉여 자본이라는 건 일정하게 되어 있는데 전 분기에 투자가 그 사업에 대한 투자 그것이 음식점이든 아니면 뭐 IT 기업이든 투자가 늘어나야지 그 다음에 고용과 그 다음 매출이 늘어나는 것인데 지금 투자가 어디로 가고 있냐면 전부 다 부동산으로 가고 있다는 거는 다 이제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경제 지표는 상당히 좋습니다. 고용률 같은 경우 67.3%라고 하는데요. 지금 23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실업률도 미국 뭐 50년 만에 최고의 호황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인데 미국이나 이런 데보다 훨씬 좋고요. OECD 평균보다도 상당히 좋은 축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거시경제 지표라든가 실제 취업자 수가 40일만 늘어나고 이런 어떤 지표는 좋게 나오고 있는데 왜 국민들이 체감하는 이런 어떤 경제나 이런 것들은 냉랭하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결국에는 자영업자 비율이 높다 보니까 그러한 어떤 자영업자가 느끼는 그런 어떤 경기 체감과 실제 경제 지표가 보여주는 것과는 괴리율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 경제가 사실상 거의 수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수 경제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돈이 조금 뭐 돌아야지 뭔가 이렇게 국내에서 돈이 많이 소비가 되고 많이 지출이 되고 이래야지 좀 내수 진작도 되고 경기가 조금 더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체감이 될 텐데 그러한 것들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아니 그게 언론에서 지적하는 게 이제 결국에는 민간 쪽의 활성화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공적 투입만 계속해서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지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니 내수 진작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아이 나라고 하는데 나아요? 안 낳잖아요. 낳을 수가 있습니까? 안 낳잖아요. 그러면 돈 없는 사람들 보고 지금 소비 민간에서 소비 쓰라고 하면 씁니까? 안 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기업들 투자하라고 하는데 투자하고 있어요. 그거 10년째, 20년째 이야기하면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공 부분에서 지출을 늘리는 게 맞는 거죠. OECD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 있으니까 더 재정 건전성 있으니까 충분하게 재정을 확대하라. 재정 확대 지출 한다라고 하니까 OECD에서 잘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정부 지출, 재정 지출을 확대해가지고 가계가 소비할 수 있는 부분을 늘려주는 게 좋다라고 보입니다. 그게 첫 번째가 바로 복지인 겁니다. 복지를 늘려주고 확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 복지와 관련된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되고 또 동시에 가계에서 지출해야 될 복지비 지출을 줄여가지고 가계에서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내수 소비와 관련된 부분을 늘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자영업은 한 25% 정도 되는데 이 복지와 관련된 일자리 너무나 턱없이 부족합니다. 공공 일자리 공무원 많다라고 하면서 보수해서 연금이나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아우성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보니까 공공 부분 일자리 7.6%밖에 되지 않습니다. 영국 23%고요. 프랑스 19.8%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서양이나 이런 곳들은 산업화가 굉장히 구조화되면서 자동화되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그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일자리나 내수 진작을 공공 부분이 어느 정도 메꿔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런 공공 재정 부분의 지출을 낭비다라고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가계 소득을 좀 지출을 좀 줄여들어서 가계가 가처분 소득을 늘려줄 수 있게 하고 또 동시에 일자리를 늘려주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사실은 이 수출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경기가 계속 부침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휘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공공부문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면 안정적으로 탄탄하게 내수를 진작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국경제연구원이 조사한 골목상권 업종에 대한 경기 전망 조사에 따르면 골목상권은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두 자릿수대 급격한 매출 및 순수익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자, 올해 경영 악화를 예상한 골목상권 협회들은 그 원인으로 경기 위축에 따른 판매 부진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서 최저임금의 상승, 동일업종 소상공인 간의 경쟁 심화, 제품 원료 재료비 상승 등이 원인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통계 지표를 통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안을 좀 제시를 해봐야 될 텐데 우리나라 일자리 비중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자영업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요? 좀 짧게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영업자가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뭐 구조적인 어떤 경쟁 심화가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업종 간의 거리 제한 두기 뭐 이런 것들을 해달라라는 자영업자들의 요청이 굉장히 많은데요. 결국에는 지금 너무 심한 그 자영업자 비중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자영업자 비중을 기업이 그것을 담당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이미 제조업이나 이러한 부분의 분야에 있어서 그런 어떤 공장은 스마트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자동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자리가 이미 상당 부분 줄어들었고 그걸 다시 늘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두 가지 저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공공 부분의 일자리, 그러니까 복지와 관련된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전히 OECD 평균에 반도 안 된다. 선진국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복지국가의 30%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와 관련된 예산을 더 늘리고 복지와 관련된 일자리를 더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자영업자 비중을 그런 일자리로 돌려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에는 서비스 일자리를 늘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도 관광산업 아베 정부에서 10년 가까이 계속해서 제1 정책으로 하는 게 제조업이라든가 뭐 첨단 산업 이런 것이 아니라 관광산업 활성화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역별로 가지고 있는 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홍보하고 선진화해가지고 관광과 관련된 서비스 업종에 대한 일자리 이런 직종을 늘리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폈는데요.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아름다운 여러 가지 관광 자원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또 정부가 또 잘하면 지자체에 또 국비를 지원을 해가지고 이러한 어떤 서비스직 일자리를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좀 더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광 자원을 활용해서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네. 저는 결국요 가처분 소득을 늘려가지고 소비의 가능성을 늘리자고 하는 정부의 방향성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방식이 단순히 명목 최저임금을 올려가지고 그에 따라 가지고 오를 것이다라고 한 그런 발상에는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 그 발상 그대로라면 최저임금 계속 올려야죠. 지금도 앞으로 그게 성공적일 것이라고 예상된다면은. 자영업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자영업 살리기 위해서 아까 말했듯이 결국엔 소비를 동네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마련돼야 된다. 그런다 했을 때 저는 구조적으로 지금 대도시권 우리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중심 상권들이 갈 수 있는 도심과 부도심 제외하고는 상권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인구 밀집 자체가 일어나지 않아요. 저녁 시간대나 이럴 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통근 비용을 상당히 줄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어쨌든 근로 문화에 있어가지고 급격한 변화를 가져온 것이 이번 정부거든요. 52시간 근로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때문에 소비의 패턴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가진 문제가 뭐냐면은 아까 말했던 자영업자들은 시장의 진입과 퇴장을 위해 가지고는 상당한 투자한 비용이 있기 때문에 빨리 움직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도 상당히 속도를 조절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소비 문화 자체가 확 바뀌어버린 거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좀 속도 조절이 더 강하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내수 진작을 위한 아이템 발굴이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결국에는 뭐 이런 표현을 하기 좀 그렇지만은 앞으로는 많은 어떤 컨텐츠나 아니면 많은 어떤 재화가 이제 온라인상으로 소비가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조류에서 저는 사실 아이템 발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쪽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만은 그래도 요식업 정도는 살려볼 수 있지 않을까 지역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그쪽엔 아까 말했듯이 인건비 구조가 아주 많이 개입되는 영역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유연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차가운 논리로 뜨거운 토크 이어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어느덧 화끈한 한마디 들어볼 시간인데요. 오늘은 국정 하반기 경제를 살려야 하는 문재인 정부의 한마디씩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화끈한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이 정부가 갑작스럽게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을 올려서 자영업자의 고통이 상당히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렇게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라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정말 최저임금, 정말 한계임금을 받으면서 미래 없이 사는 그런 어떤 가정이나 그런 사람들을 위한, 근로자를 위한다라고 하면 최저임금을 하루라도 빨리 더 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영업자가 처한 현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최저임금을 올리는 방향의 속도를 더 빠르게 하거나 아니면 더 쉽게 가져가기는 좀 어렵다고 보이고요. 결국에는 자영업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자영업자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그런 어떤 경쟁 심화나 이러한 업종의 악화 이러한 것들을 완화시켜주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일단은 내수에서 우리나라에서 쓰는 돈이 상당히 많아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가계에서 지출하는 민간 지출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은 기업이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 지난 정권 보면 기업들 다 규제 풀어주고 기업들 세금 감면해주면 우리 가게 살림살이 나아지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그거 20년, 30년 신자유주의 정책 그거 국민들만 근로자만 핏 빨아먹고 다 어려워지는 거, 더 어려워진다는 거 충분히 공감했고 다 속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기업에 맡겨줄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지출을 늘리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늘려서 복지와 관련된 부분을 더 늘려주고
복지와 관련된 일자리 더 늘려가지고 또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또 가계가 가처분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 부탁드렸는데 긴 마디를 하셨네요. 화끈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요, 그 고용 위축되고 그다음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진다는 건요, 뭐 어려운 경제 예측도 아니었고요, 야당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했던 예측이었습니다. 그거 당연히 그렇게 될 거였는데 그 정부 여당은 그냥 무시하고 본인들의 정책적 목표를 위해서 달려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그 정책을 시행한 데 있어가지고 자영업자 여러분이나 아니면 저임금 노동자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일부의 희생을 상정하면서 본인들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는 일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끝까지 두 분 다 말이 기시네요. 그만큼 할 말이 많은 거죠. 자, 저는 오늘날 우리가 이만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데에는 새벽에 나가 가게 문을 열고 밤늦게 장사를 마쳤던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 그분들이 묵묵히 제자리를 지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고단해지는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더 이상 벼랑 끝으로 밀려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상생하는 경제를 위한 현실적 방안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다음에는 더 화끈한 주제로 두 분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